안녕하세요. 자, 많이 힘드시죠? 우리 심화 과정이. 근데 뭐, 기본서에서 조금 이해가 되신 부분을 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특별하게 너무 어려운 거는 우리 주택가이사 시험에 안 나온다, 이런 마음 편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우선 이해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자, 지난번에 19번 다시 한번 하기로 했죠? 자, 주식회사 한국은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에 19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월 1일 날 건물을 100만 원에 취득하였다. 자,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대요. 자, 주식회사 한국은 이 건물에 대하여 매년 말 공정가치로 평가. 자, 한편 건물의 공정가치는 X1년 1월 31일과 X2년 12월 31일 날 각각 90만 원과 52만 5천 원이 되었다. 자, 동 건물에 대한 회계 처리가 X2년도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자, 우선 보시면 자, 그림으로 이해를 하죠. X1년 1월 1일 날 건물을 100만 원에 취득. 자, 그러면은 먼저 자, 100만 원의 건물을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인데, 자, 잔존가액은 없고, 자, 정액법이래요. 그러면 1년에 20만 원이 생각이 되죠. 자, X1년 말, 자, 장부가액은 얼마가 돼요? 80. 그랬는데, X1년 말, 90만 원으로 평가가 됐죠. 그러면은 자, 장부가액 80만 원이 자, 재평가한 금액이 90만 원이 되면 좌우지간에 10만 원의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을 한 거죠. 우리가 재평가해서 손해가 나오면 재평가 손실. 자, 얘는 당기 비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은 자, 기타 부가손익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80만 원이 90만 원으로 재평가됐으면 일단 이제 90만 원이 된 거죠. 자, 이제부터는 몇 년이 돼요? 자, 잔존가액이 이제 4년이 남은 거죠. 1년이 지나서. 그러면 90만 원이 자, 4년. 그러면은 22만 5천 원이 값어치가 떨어져요. 그럼 여기에 장부가액은 90만 원에서 22만 5천 원. 그러면 얼마가 돼요? 67만 5천 원인데, 자, 이 녀석이 얼마로 재평가됐느냐? 52만 5천 원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의 손실이 나온 거예요? 15만 원. 자, 15만 원이죠? 자, 그런데 일단 작년에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 있었어요? 10만 원이 있었잖아.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은 자, 요게 15만 원이 재평가 손실인데 그 중에서 10만 원은 얘를 상기하는 거죠. 재평가 잉여금에서 죽여버리죠. 자, 재평가 잉여금에서 죽여버리면 나머지 남는 게 얼마예요? 5만 원. 자, 요놈은 당기 손실, 재평가 손실로 남게 된다. 그래서 자, 여기에 동 건물에 대한 회계 처리가 X2년도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여기 얼마야? 요거는 당기 손익으로 가는 거죠. 자, 당기 손익으로 가는 게 5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X2년도에 비용으로 떨 거예요. 그러면 X2년도에 감가상각 아까 얼마였어요? 자,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아까 됐죠? 90만 원에서 4년. 자, 90만 원에 4년이면은 22만 5천 원이 감가상각비, 요거 당기 비용이죠? 자, 요거 당기 비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5만 원의 재평가 손실, 요게 당기로 와야죠. 그래서 재평가 손실이 5만 원, 요거 더하니까, 자, X2년도에 자, 손익계산서에 당기 손익으로 기록될 금액은 27만 5천 원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재평가 잉여금이 자, 여기서 재평가 손실이 나오면 당기 비용,
재평가 잉여금이 나오면 기타 포괄손익. 그랬다가 그 다음 연도에 자 손실이 나오면 먼저 얘부터 까부시는 거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10만 원은 재평가 잉여금에서 요걸 퉁쳐버리니까 남는 거는 재평가 손실 5만 원만 남는 거죠. 얘는 여기 와서 없어진 거고, 자 5만 원하고 X2년도에 감가상각비는 당기 비용이니까 22만 5천 원.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당해연도 X2년도에 당기 손익에 반영될 금액은 27만 5천 원이 그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회계 처리하게 되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겠지만, 회계 처리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서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을 찾는 거니까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20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월 1일 날 건물을 21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한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X4년 1월 1일부터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재평가 모형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회계정책 변경했다. 우리 정책의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무슨 법을 무슨 법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원가 모형을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는 거. 자, 여기 이제 재평가 모형을 바꾸는 거니까 정책의 변경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X4년도 공정가치는 18만 원으로 재평가되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이 재평가 자산의 사용에 따라 재평가 잉여금의 일부를 잉여금으로 대체한다면 X4년 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냐? 자, 우리가 이제 이 재평가 잉여금 있죠? 이 재평가 잉여금은 자,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자,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는 자, 사용 중에도 대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정, 이 유형 자산이 없어져 버려요. 처분을 합니다. 처분하게 되면 더 이상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로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요 경우에는 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하면 돼요. 이거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하나 샀어요. 자, 건물을 100만 원에 사서 자, X1년 1월 1일 자,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그러면 X2년 12월 말일 날 자, 감가상각비는 5년 그러면 20이 되겠죠? 20이 되면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돼버려요? 20. 그랬는데 X1년 말에 얼마가 됐느냐? 얘가 90만 원으로 재평가됐어요. 그러면 다시 자, 여기에서 뭐를 늘려야 돼요? 건물을 얼마로 늘려야 돼요? 90만 원으로 늘려야죠? 그러면 뭐 비례수정법이 있고 제곱법이 있는데 제곱법으로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자, 제곱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10만 원만 없애면 되겠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10만 원 이렇게 죽여버리면 여기서 재평가 잉여금이 이렇게 10만 원이 나오겠죠. 다시 원래가 1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0 그러면은 80만 원짜리인데 얘가 X1년 12월 말일 날 90만 원에 재평가 됐어요. 그러면은 장부가액이 90만 원이 되도록 고치려면은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을 없애버리면 이제 90만 원이 됐고 얘가 재평가 잉여금으로 살아있죠. 그랬다가 X2년 1월 1일 날 얘를 얼마에 팔았냐? 뭐 70에 팔았다고 할게요. 그럼 먼저 건물이 100만 원이 없어지면서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 10만 원이 없어져 버리겠죠, 이제. 그러면 얼마짜리예요? 90만 원짜리. 그걸 얼마에 팔았어요? 70. 그러면 현금이 70 이렇게 들어오면 자, 여기서 유형 자산의 처분 손실이 20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처분 손실이니까 차변에 자, 유형 자산의 처분 손실이 얼마?
20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은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건물이 100만 원인데 여기 와서 없어졌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20만 원이 여기서 10만 원, 여기서 10만 원 이렇게 없어져서 70만 원에 처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 요 유형 자산은 없어졌는데 얘가 하나 살아있죠. 그러면 요거를 요때 재평가 잉여금 남아있는 놈은 처분했으니까 더 이상 자, 기타 포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을 10만 원 이렇게 없애서 얘를 어디로 보내느냐, 이익잉여금으로 자, 이렇게 10만 원 보내라 이 소리예요. 자, 이럴 때 제거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또 하나는 사용 중에 제거할 수가 있는데, 사용 중에 제거는 어떤 경우냐. 자,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 문제는 얼마에 취득했느냐. X1년 1월 1일 날 21만 원에 취득. 자, X1년 1월 1일 날 21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해법. 내용 연수가 7년이래요. 그러면 1년에 3만 원씩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3만 원, X1년 3만 원, X2년도 3만 원, 자, X3년도 3만 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주식회사 한국은 X4년 1월 1일부터 자,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계정책 변경했고, 자, X4년도 공정가치가 18만 원이 됐대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 둘, 셋, 9만 원을 빼면 21만 원에서 9만 원을 빼면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12만 원짜리인데, 맞죠? 21에서 9만 원을 빼면은 자, 12만 원인데 얘가 이제 얼마로 재평가 됐어요? 18만 원으로 재평가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6만 원에 자,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X4년도부터는 자, 얼마씩 감가상각이 돼요? 요 18만 원 남은 게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총 7년이었는데 하나, 둘, 셋, 3년이 지났으니까 남아있는 게 4년이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감가상각이 얼마가 되나요? 자, 18만 원을 4년. 그럼 4만 5천 원인가? 자, 18만 원을 4년으로 나누면 자, 이제부터는 4만 5천 원씩이 상각이 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자, 옛날에는 3만 원을 감가상각하다가 재평가함으로써 4만 5천 원이 되면 요 차이 나는 1만 5천 원. 요 1만 5천 원만큼은 사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차이 나는 1만 5천 원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보내라. 그러면 아까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 있었어요? 6만 원이 있었죠? 그 중에서 재평가 잉여금 얼마? 15,000원을 자, 요거를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자, 사용 중에도 대체할 수 있고 처분할 때는 당연히 대체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재평가 잉여금의 일부를 잉여금으로 대체한다면 X4년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재평가 잉여금은 그 옛날에 재평가 안 할 때 3만 원하고 지금 재평가했을 때 4만 5천 원이 되면 그 차이 금액 1만 5천 원만큼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어디 있느냐? 자, 앞으로 오십니다. 뭐 이런 정도까지 뭐 나오겠느냐마는 모르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자, 209페이지로 갑니다. 자, 209페이지에 가면은 4번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거기다가 왕별해 주시고, 자,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재평가 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기타 포괄손익으로 나타내고 해당 연도 재무상태표상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재평가 잉여금으로 반영한다.
자, 이와 같은 재평가 잉여금 누계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제거할 수 있다.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먼저 동그라미 2번.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폐기될 때 더 이상 재평가 잉여금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케이스죠. 자, 이제 이 해당 유형 자산을 처분해 버렸기 때문에 얘가 없어졌는데 얘가 혼자 살아있을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재평가 잉여금을 전액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거 처분할 때고. 자, 1번. 자, 그 자산의 사용에 따라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 자, 요게 뭐예요? 재평가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 45,000원하고 재평가 이전의 장부 금액을 기초로 산출된 감가상각비와의 차이. 그러면 자, 여기 이전에는 3만 원씩 했다가 재평가한 이후에 45,000원이 됐으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차이 금액이 되는 거죠. 요놈과 요놈의 차이 금액. 그래서 15,000원. 자, 그래서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 중에도 자,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본 항목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손익으로 대체가 된 거다. 이 소리죠.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형자산 회계는 재평가와 관련된 문제 잘 정리가 됐습니다. 자, 라스트 223회 21번. 자,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평가 모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한다. 맞는 얘기죠.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왔으면 다시 재평가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손상을 또 인식하게 된다. 이 소리. 자,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금액만큼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자, 감가상각 안 하는 토지를 갖고 생각하죠. 자, 토지가 100만 원이고 자, 현금이 100만 원. 자, 요게 X1년 1월 1일이에요. 자, X1년 12월 31일이에요. 자, 얘가 얼마가 되느냐? 90. 그러면 토지가 90. 그러면 여기에서 재평가 손실이 90. 그래서 얘는 IS의 비용으로. 자, 그랬다가 X2년 12월 말일날 얘가 이제 다시 90이 지금 이쯤 뭐야? 너무 많이 했네요. 10만 원. 100만 원짜리가 90만 원으로 재평가했어요. 그러면은 10만 원이 토지가 죽었죠? 그리고 재평가 손실이 90. 자, 이제 90만 원짜리인데 얘가 120이 됐어요. 그러면 차변의 토지가 30이 늘어나죠? 그러면 이때는 재평가 잉여금 30이 아니라 작년에 비용으로 한 만큼은 재평가 이익으로 하여 자, 얘는 IS의 수익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만 원만 얘가 재평가 잉여금으로 가서 자, 기타 포괄로 간다.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요거죠.
자, 작년에 10만 원만큼을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했으면 그 금액만큼은 단기의 수익으로 해줘라 이 소리죠. 자, 세 번째,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얘기는 반대 케이스로, 자, 내가 100만 원에 토지를 샀는데 얘가 110이 됐어요. 그러면 차변의 토지가 10만 원, 그리고 얘는 재평가 잉여금이 10만 원. 그래서 기타 포괄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10이 90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변의 토지가 20. 자, 이때는 얘를 10만 원 먼저 죽여야죠.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을 자 10만 원 기타 포괄해서 죽이고, 자 나머지 10만 원만 재평가 손실로 하여 자 얘는 IS의 비용으로 떨어진다 이 소리죠. 자,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은 기타 포괄손익에서 죽여라 이 소리죠. 이렇게 죽이고 나머지만 단기손익으로 간다. 자, 네 번째,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꼭 제거될 때만이 아니라 사용 중에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자, 그러니까 꼭 뭐 그것만이 아니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건 아니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지 단기 순이익에 가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은 무조건 틀린 거죠. 자, 5번 유형자산의 취득 후 평가, 원가 모형을 해도 되고 재평가 모형을 해도 되잖아요. 선택 가능한 거죠. 그래서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기 계속해서 적용하는 거다. 그래서 1, 2, 3, 5 4개는 다 맞는 지문이고 4번만 틀렸다. 그럼 4번을 정확하게 고치면 어떡할까요?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만 정확한 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 끝났습니다. 무형자산의 재평가가 나오게 되면 똑같아요. 무형자산의 재평가도 유형자산과 똑같이 한다. 자,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자, 무형자산 넘어갑니다. 자, 무형자산은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유형자산과 그냥 사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다만 자, 무형자산은 자, 재화를 생산하거나 그 다음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용역의 제공, 그 다음에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그 다음에 자체 사용을 목적으로, 자, 자체 사용을 목적으로 구입. 자, 여기 이제 무형자산의 정의예요. 자, 여기 첫 번째.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댓글을 써주셨는데 글씨가 너무 쥐꼬리만 해갖고 잘 못 알아보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크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근데 워낙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꾸 생각하면서도 잊어버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크게 써드리도록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해야 돼요. 영업활동에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형자산이니까 물리적인 형태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년 이상 사용이 예상돼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 식별 가능해야 한다. 요게 이제 특징이잖아요. 식별 가능성. 유형자산에는 요게 없는데 무형자산에만 이렇게 식별 가능성, 좀 분리 가능하다 이 소리죠. 자, 요게 이제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자, 얘가 장부의 기록, 인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자, 우선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다 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중요해요? 취득원가. 자, 취득원가를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장부에다가 기록을 한다. 이게 바로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뭐 다른 거는 유형자산하고 똑같으니까 뭐 생각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자, 중요한 게 뭐죠? 비화폐성 자산. 자, 우리가 이제 화폐성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비화폐성 자산이 있는데, 자, 이거 제가 비읍자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자, 시간의 경과, 사용에 따라서 가치가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의 가격이 바뀐다. 낀자가 잘 안 돼요. 바뀐다. 응? 자, 바뀐다. 그러면은 비화폐성 자산이고, 안 바뀐다. 그대로 확정되어 있대요. 안 바뀌고 확정되어 있으면은 화폐성 자산. 자, 바뀌면 비화폐성 자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우리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뀐다. 그래서 무형자산. 자, 비화폐성 자산. 따라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둘 다 비화폐성 자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228 맨 위에 무형자산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타인에 대한 임대를 하거나 또는 자체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자, 물리적인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우리의 무형자산이다. 정의만 잘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딴 건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230으로 가셔서 무형자산의 종류. 자, 그 무형자산의 종류 1번에서 8번까지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다음 중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때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1번 브랜드, 2번 제호나 출판 표제. 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이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어 기존 과목은 다 무형자산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저작권이나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 용역 운영권. 그다음에 기법이나 방식, 모형이나 설계, 시제품. 그다음에 현재 개발하고 있는 무형자산, 그리고 영어권. 자, 이런 애들을 우리는 무형자산으로 본다. 자, 넘어가시고 231. 자,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자,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자,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취득원가를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장부의 기록. 넘어갑니다. 자, 232페이지. 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예요. 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을 자, 우리는 무형자산의 원가에 플러스하는데, 자, 매입 할인이나 리베이트가 있으면 뺀다. 자, 거기 잘 보세요. 자, 중간에 자, 당구장 표시 있고요. 자,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밑줄 그시고,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의 급여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그 다음에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한번 시운전해보는 검사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광별 5개. 자,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에요. 자, 어떤 거예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1번,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원가. 그러면 광고 선전비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가.
그 다음에 관리원가, 기타 간접원가 이런 애들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잘 구분할 수 있어야 객관식에서 잘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은 취득원가의 인식은 중지됩니다. 따라서 무형자산을 사용하고 있거나 재배치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가는 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배치 비용 같은 거, 자, 이전 비용 이런 것들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면 안 된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나 자산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확립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손실, 또 초기 영업 손실 이런 것들은 취득원가에 포함해서는 안 되고 단기 비용으로만 떨어라 이 소리죠. 자, 그 정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3페이지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그게 우리 시험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개발비에 대한 얘기예요. 자, 먼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에는 개발비와 영업권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영업권은 자, 내부적으로 창출된 거는 절대 자산성을 인식할 수 없어요. 자, 그 영업권 외부에서 대가를 치르고 사온 영업권, 이건 되죠. 내가 어느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회사의 실질 가치가 5천만 원짜리인데 그걸 6천만 원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1천만 원 권리금이 나갔잖아요. 그거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내가 권리금을 한 1천만 원 만들어도 되겠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영업권을 창설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즉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발비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먼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자, 우선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분류하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고, 자, 이때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그건 취득원가에 가면 안 돼요. 자, 무조건 단기 비용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내용 중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부분만 개발비로 가고,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지출됐어도 성공 가능성이 떨어져요. 자산의 인식 요건을 못 갖췄어요. 그러면 경상 개발비로 하여 단기 비용으로 떨어라. 이게 우리 시험에는 좀 잘 나오는 거니까 체크해 하셔서 자,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33. 그러면 어느 게 연구 단계에 속하는 거고 어느 게 개발 단계에 속하는 항목이냐? 자, 먼저 연구 단계, 그 박스에 있는 거 잘 왕별하십시오. 연구 단계에 속하는 활동에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하거나 평가하거나 최종 선택하거나 응용하는 활동. 자, 이런 것들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겠다. 자, 세 번째,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연구 단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나 장치의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평가, 최종 선택. 자, 최종 선택, 탐색, 최종 선택, 거기까지는 연구 단계고, 최종 선택된 안을 가지고 뭔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시제품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럼 이제 그런 단계가 개발 단계가 된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만 딱 구분해 보시면 돼요. 자, 개발 단계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대규모 생산이나 사용을 하기 전에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모형도 만들어 봐야 되죠. 그래서 시제품이나 모형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하는 활동,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나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자,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소규모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하는 활동. 자, 이런 단계를 우리는 개발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왼쪽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그거는 무조건 단기 비용이에요.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했을 때는 자, 성공 가능성,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자, 성공 가능성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는 경상개발비로 해서 단기 비용으로 떨어지죠.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4.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의 지출. 자, 연구 단계는 연구비로 비용 처리하고, 자, 개발 단계에서는 자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무형자산,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경상개발비로 하여 비용. 자, 요것만 잘 정리해 두십시오. 그래서 거기 기출문제 잘 보시면, 자, 주식회사 대안의 단기 신기술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 자, 먼저 연구 단계에서 발생했으면 자, 비용이에요. 그러면 100원, 200원. 자, 요거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한다 그랬으니까 무형자산이 6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 자, 기타 지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기타 지출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기가 곤란하대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죠. 그래서 자, 여기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600원. 요게 무형자산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300원하고 기타 단계에서 지출한 300원 더해버리면 600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600원은 단기 비용으로. 자, 그래서 600, 600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35페이지. 자, 똑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유형자산하고 똑같이 하시고, 다만, 자, 중요한 게 뭐 있느냐. 자, 요거 하나 보세요. 235에, 자,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의 상각은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회기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 자, 이거 뭐 똑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유한하다. 자, 그리고 내용연수가 무한하다. 여기서 내용연수가 무한하다라는 것은 내용연수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용연수를 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용연수를 정할 수 있느냐, 한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한정한 기간에 걸쳐서 생각하면 되고, 내용연수를 한정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은 생각하지 말아라. 대표적인 게 영어권이죠. 자, 영어권은 그래서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자, 236 상단 맨 위에 보세요. 또한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생각한다. 자, 그러니까 내용연수를 정할 수 있으면은 생각하는 것이고요. 내용연수가 비한정, 정할 수가 없대요. 한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걔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영어권. 그래서 영어권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 방법은 똑같아요. 정해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죠. 다만 합리적인 생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정액법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잔존가치. 원래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무형자산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자, 내용연수가 종료된 이후에 제3자하고 매각하기로 계약을 했대요. 자, 그 다음에 또는 활성시장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활성시장에 근거해서 얘의 잔존가액을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잔존가액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케이스 외에는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라 이 소리죠. 자, 그 어딥니까? 236 하단.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어떤 경우에요? 내용연수가 종료됐을 때 제3자하고 자산의 매매 계약이 있대요. 또 자,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존재해서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근거해서 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정도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상각하지 않는다. 그것도 꼭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8 무형자산의 손상. 자, 마찬가지예요. 유형자산 하는 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자, 뭐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 손상, 감가상각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재평가. 자, 우리 재평가 모형도 똑같이 유형자산하고 자, 무형자산은 재평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뭐 별도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형자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영업권이죠. 자, 그래서 이 영업권만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합니다.